또 사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도 이 심포지엄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 정도 연기를 해갖고 오늘 정도 하지 않으면 상당히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늦게하게 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은 협의회 김영기 국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내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럼 법학전문대 협의회 김순석 기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김순석입니다. 오늘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 사무장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심포지엄은 두 번에 걸쳐서 연기를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참석 인원을 극히 제한된 관련자분들만 참석하시는 것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법전 원장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발표를 하시고 또한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 영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세 분 발표자님과 또한 토론자, 사회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로스쿨 제도가 잘 아신 바와 같이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을 목표로 2009년에 출발했습니다. 이제 12년째가 되었고 그동안 변호사 시험은 8회에 걸쳐서 시행되었고 그동안 12,575명의 변호사가 배출되어서 우리 법률 서비스 시장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증가하면서 법률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이나 기업, 정부 공공기관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가 훨씬 쉽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영역에서 변호사가 활동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년 변호사의 취업률이 90%를 상회하여 기업 자문이나 공공부문 등 아직도 우리 사회에 변호사의 잠재적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발 시험을 종래 사법시험처럼 변호사 공급을 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폐해는 법조는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합격자 숫자를 통제함에 따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2012년 제1회 시험의 경우 87.15%에서 2019년 8회 시험에서는 50.78%로 급격하게 하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합격에 대한 불안감이 급격하게 고조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로스쿨 본래의 교육 목표에 따른 수강보다는 변호사 시험 위주의 강의를 듣게 되고 그 결과 법전원은 변호사 시험 준비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61%였던 2015년 제4회 변호사 시험 이후 학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교육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 가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과 자격시험에 관한 연구를 세 분의 저명한 교수님께 의뢰하였습니다.
연구진은 로스쿨 제도의 목적과 현실의 괴리, 공급 제한 정책의 문제점, 현행 변호사 시험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향후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이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 현행 변호사 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변호사 시험이 완전 자격 시험화 되기를 바랍니다. 법조는 학생들이 시험 부담을 덜고 본래 로스쿨 취지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법원 및 변호사 단체 등이 다 함께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조는 협의에도 교육 및 평가의 표준화와 엄정한 학사 운영 등 로스쿨 제도를 심화 발전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법조는 교육 표준화를 위하여 작년에 각 학회의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민법과 형법의 교육용 표준 판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을 다른 과목으로 더 확대하여 법조는 간 교육 표준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발표와 사회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득이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이사장님께서 하셔서 짧게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2005년 1월에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했고요. 같은 해 5월에 사대추위에서 교육부에 로스쿨 법안을 송부를 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007년 7월에 드디어 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예비인가를 거쳐서 2008년 8월에 법전원 본인가를 발표를 했고요. 2009년 3월에 법전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로스쿨 도입이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의, 학계와 실무계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있었고요. 로스쿨법 통과 후에는 로스쿨의 틀, 정원, 교육 내용, 방식 등에 대해서 학계와 실무계를 중심으로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9년 개원 이후에 벌써 12년째 로스쿨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논의를 거쳐서 로스쿨 교육이 정말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사장님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현재는 로스쿨 제도나 교육이 변호사 시험, 변호사를 양성하는 준비 과정 정도로만 좀 인식되고 있고 점차 그런 식으로 과정이 전락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로스쿨에서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나 소양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다양한 어떤 경험을 갖고 지식을 갖고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 애초의 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초 고시낭인의 양산이라고 하는 폐해를 지정하고자 했던 것도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도입 취지를 점차 우리가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원래 로스쿨 제도의 이 도입 취지는 변호사 시험을 자격 시험화 하자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선발 시험으로 인원을 정해놓고 선발 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그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서 또는 로스쿨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과 관련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하신 발제자분들을 모셔서 발표와 토론을 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자분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이 앞에 나오신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차례로 발표자께서 올라오시면 그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발표자께서는
이승준 교수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수님 환영합니다. 이승준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와 석사 박사를 하셨고요.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형사정책학회 이사, 비교형사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을 하셨고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형법 세미나, 형사법 사례 연습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이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미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발제를 기대를 해도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자께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실 이 심포지엄에 와야 되는데 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발걸음이 사실 무겁습니다. 저희가 왜 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사회자께서 조금 제 발표문의 일부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스킵을 하고 발표문을 중심으로 편의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로스쿨 체제가 발걸음을 디딘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존에 법학도만 보다가 법학도가 아닌 다양한 학부 전공을 거친 학생들이 들어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함으로 인해서 변호사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전문성을 기틀을 가진 친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조직역의 폐쇄성이 많이 완화가 됐다. 이런 점이 큰 성과로 꼽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여전히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교수들은 한 가지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변호사 시험의 낮은 합격률로 인해서 결국 수험 위주로 로스쿨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변호사 시험의 낮은 합격률이 문제가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성찰을 해보지 않을 수 없고 그 부분의 성찰이 결국에는 변호사 시험 제도의 개선 그리고 변호사의 수급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 발표에서는 결국 로스쿨에 몸담고 있는 교수와 학생들은 교육의 수요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교수들은 법적인 공급의 제일 중심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에서 로스쿨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발표문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 목적 그리고 변호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로 가보시면 로스쿨 제도의 목적 그리고 변호사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스쿨 제도의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 그리고 다양화 전문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있는 법조인의 양성의 두 가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은 사법시험 체제가 한 50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사법시험 체제에서 가장 큰 장점은 아주 우수한 젊은이들 가운데서 아주 우수한 친구들을 엘리트 법조인으로 선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집단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결국 소수의 우수한 엘리트들을 선발하기 위한 방식으로 치러지다 보니 마지막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탈지선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필식 시험의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많은 폐단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가주도의 암기식 선발 시험으로 인해서 실무와 교단이 전혀 일치되지 않고 괴리되어서 강단 중심의 법학으로 강의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다시
고시학원으로 가서 고시 공부를 통해서 학교 공부와 별개로 시험을 준비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계속 가속되다 보니까 더 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법조인 선발 시스템 문제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993년에 이미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화된 거는 95년에 문민정부 시절에 세가추진위원회, 그리고 2003년에 사계위, 그리고 이 구체적인 집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계추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로스쿨이 도입이 됐는데, 이때 결국 가장 핵심은 사실 사계위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이 도입됐다는 것이고요. 로스쿨 도입을 통해서 결국 새로운 법조인 양성, 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로스쿨 체제가 도입이 됐을까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로스쿨 체제라는 것이 결국 법조인의 독립의식 이런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가장 이질적인 제도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입니다. 자, 과거에는 극소수의 엘리트만 선발하기 위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소수만 선발하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체제를 완전히 버리고 무난하게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인의 문틀을 밟을 수 있도록 해준 게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바꿨다는 거는, 과거처럼 사법시험 한 번 거치면 뭐 변호사들은 정년이 없다라고 여러 문헌에서 밝히는데, 정년이 없을 때까지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3년의 교육과정, 그리고 필드에 진출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법조인이 양성된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화 전문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있는 법조인의 양성이었습니다. 물론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기 때문에 법조인 집단 자체가 매우 우수한 집단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결국 천편일률적 기준, 결국 국내용 법제식이라는 잣대가 최우선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뭐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률 시장의 개방, 그리고 세계화 이런 흐름에 비춰봤을 때 기존 법조인들이 새로운 현상, 새로운 분쟁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에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하고 전문화된 배경 지식을 갖춘 학생들이 로스쿨에 와서 교육을 받고, 이 친구들이 변호사로 진출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로스쿨을 도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사법시험 체제가 만약에 큰 문제점이 없이 잘 운영이 됐다 그러면 뭐 그대로 갈 수 있었겠지만, 사법시험 체제의 가장 큰 맹점이 결국 법학교육의 왜곡과 편중이라는 현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소수에 집중되고, 그 소수에 집중되는 것이 권력 집단화하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로스쿨이 도입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설계부터 선발 비율, 쿼터제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대학별로 특성화 분야, 그리고 리틀시험, 법학 적성 시험을 치르게 해서 다양하고 전문화의 기본을 가진, 자질과 소양을 가진 학생들이 로스쿨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로스쿨을 10년 운영을 해본 결과 변호사 시험으로 인해서 과거에 사법시험 시절에는 비법 학사가 17.85% 정도, 5분의 1도 안 됐지만 로스쿨 이후에는 거의 절반이 비법 학사가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102개교의 학교에서 로스쿨에 진학을 했습니다. 최종적인 통계는 뭐 그보다 적겠지만 42개에 불과하던 과거 사법시험 시절의 합격자에 비하면 2.5배 정도 증가한 것이라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가 발달하고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전문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문화라는 것이 법조인에게 현실적으로 요구된 것이 결국 근본적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것이 로스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로스쿨 체제의 변호사 시험을 어떠한 성격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판검사 임용 시험이 아니라 자격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엘리트 법조인을 사법시험법과 변호사 시험법을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엘리트 법조인, 공무 단임권을 전제로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사적 영역,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역으로 들어와서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전문화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변호사 시험 설계 단계 관련 법률들에 따르면 결국 변호사 시험은 자격 시험으로 이해되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법에는 보면 합격자 결정에서 법조인의 수급상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법조인의 수급상을 고려한다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총 정원을 정할 때에만 수급상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법률에 이렇게 달리 규정한 이유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곱씹어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변호사는 판검사와 달리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립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고, 엄격히 자격 요건도 규정하고 있으며 금지행위들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행법률로 변호사의 지위 그리고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변호사의 높은 공공성과 윤리성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높은 공공성과 윤리성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변호사들에 대해서 높은 사회적 기대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법시험 시절에 변호사 배출,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숫자가 300명, 400명, 500명,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속 100명씩 증원해서 1000명이 되면서 이러한 증원에 따른 경쟁의 심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걸 과연 그대로 우리가 공공성과 윤리성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우려가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 경쟁의 심화가 그러면 변호사라는 직역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포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변호사의 수급 통제라는 양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의 본질을 비춰보면 프로페션, 결국에는 성직자, 의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에게 이 전문 직역 집단 이라는 타이틀을 준 거는 그만큼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가지라는 것이고, 그게 경제 상황이 변화됐다라고 해서 그걸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기대와 인식의 변화는 결국 종래 사법시험이 국내 법률 전문가 그리고 한 번의 계층의 사다리를 통해서 이너서클로 편입되는 이러한 현상을 차단을 한다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겠고요. 그래서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들이 기존의 법조인들이 누렸던 특권적 지위를 내려놓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변호사 취득 후에도 계속 전문성을 추구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각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시절보다 질적 수준이 낮고, 그래서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 실무 역량 배양에 매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양적 규제를 유지를 해야 되고,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이 많이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통용이 되려면 여러 가지 전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변호사 시험의 성격, 이 변호사 시험의 성격을 준거 참조 검사라고 한다면
준거의 설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정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스쿨 도입 이후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그러면 정말 실력이 떨어졌냐, 기존 사법시험 시절 대비해서 변호사의 질이 떨어졌냐라는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증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법시험 시절에 변호사들의 실력이 그럼 어떠했냐, 그 부분에 대한 검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대거 쏟아져 나와서 사건의 수임이 줄고 그걸과 변호사들의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예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결국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 포기가 경쟁 심화라는 사회 변화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사회성과 공공성과 윤리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법조인이 배출되어야 된다. 그 당시의 취지 자체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6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새롭게 등장한 로스쿨 체제에서는 결국 다양한 선수층을 배출한다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선수층이 두터워야 선수들 중에서 전문화되고 다양화돼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쿨의 1단계 의미는 이렇게 변호사라는 두터운 선수층을 만든다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과거의 국내용 법지식이라는 이 획일적인 잣대가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바, 지금 국민들은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고 단순히 과거의 결론만 제시해서 승소입니다, 패소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해주고 소통을 해주고 어떤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주고 해결해주는 이런 변호사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호사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교육을 통해서 잘 양성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표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과 목표의 괴리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이 모든 게 결국 2명 중에 1명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됐기 때문에 이 현실 인식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은 결국 법무부도 인정한 바와 같이 변호사 시험이 분명히 자격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선발 시험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선발 시험으로의 변질에서 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법 시험 체제처럼 로스쿨 체제와 변호사 시험 체제가 회귀하고 있다, 그런 문제 의식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왜곡은 결국 변호사 시험 자체, 시험 문제 자체에도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에는 외생 변수가 되어야 될 변호사 시험이 로스쿨 자체를 뒤흔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로스쿨은 개원 초기와 달리 또다시 합격률 경쟁에 내몰리면서 법학교육이 황폐화되고 하고 모든 것이 수험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론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로스쿨 교수와 로스쿨 학생들이 설문을 해야 되고 그 응답 결과를 가지고 의미 있는 분석을 해야 되느냐,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스쿨 체제의 도입 목적과 목표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고 하면 결국 교육 시스템에서는 교육의 수요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에 대한 설문을 분석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수는 법조인 공급의 가장 핵심 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두 집단을 설문을 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저희가 2월 초에 2171명, 학생은 2171명, 35% 정도를 실시를 했고요. 교수는 203명, 그래서 한 25% 정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답률로는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과 응답사항이 있었는데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대부분 충실한 교육을 통해 습득한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자질, 그리고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들도 대체로 충실한 교육을 통해 습득한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자질을 82%나 꼽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 대해서 교수나 학생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현재의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 변호사 시험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이 24%, 불만족이 37%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다음 교수들의 경우에는 매우 불만족이 12%, 불만족이 46%. 그래서 교수나 학생이나 공이 10명 중에 6명은 현재 변호사 시스템에 만족을 못한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학전문대학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에 대해서 학생들은 낮은 합격률과 수험 위주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그리고 낮은 교육의 질, 전문화 특성화의 실패 순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교수들은 수험 위주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 시험의 낮은 합격률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하에서 현재 변호사 시험의 평가 방법이 법학교육에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32%,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20% 해서 부정적인 응답이 53%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수들도 이러한 응답 비율은 마찬가지로 62%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에는 변호사 시험과 로스쿨이 선수단 구조를 절대 이룰 수 없다. 현재 상황이라면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현행과 같이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유지되거나 하락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 상실 및 교육의 파행적 운영을 10명 중에 8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신 아닌 양산, 이건 복수 정답으로 해서 70% 정도가 변신 아닌 양산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서열화의 고착화도 언급을 했고요. 교수들의 경우에는 44%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의 상실 및 교육의 파행적 운영을 꼽았고, 21%가 변신 앙인 양산, 그리고 14%가 우수한 인재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교에서 느끼고, 그리고 학생들이, 제가 마주하는 학생들이 느끼는 바가 설문조사 결과에 그대로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 다르지 않다, 로스쿨 현장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기서 저는 두 가지 과제를 도출을. 첫 번째로는 변호사 시험이 온전한 자격 시험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의 표준화가 더욱 절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변호사 시험이 자격 시험이다라는 것이 여러 자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양적 규제를 통해서 변호사 시험을 선발 시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 시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문가 직역을 진입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수준을 자질과 수준을 검정하는 시험이고, 이 검정에 통과하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고 그 전문가 집단에 들어갈 수 있고 그에 대한 양적 규제가 가해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양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애시당초에 로스쿨 출범 당시에 교육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자격시험에 대해서 종래의 사법시험과 달리 소정의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책 목표를 홍보를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수준이 과연 지켜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납득할 수 있는, 과연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의 제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10명 중에 5명 떨어지고 2명 중에 1명이 떨어지는 이 50% 합격선을 설정하는 것은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동의를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교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이 미국의 경우를 아마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하나의 증거로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다. 자격시험으로 응답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합격률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참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미국의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서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전국 변호사 시험, 미국 전국 변호사 시험 위원회에서 가이드북을 펼쳐내서 이걸 준수하도록, 변호사 시험을 실시하면서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공공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면허를 받는 변호사들의 숫자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저희가 변호사 시험을 자격 시험으로 운영한다 라고 하면 변호사 시험의 목적은 변호사들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로스쿨이 결국 이 다양한 경험과 학부 지식을 가진 이 친구들을 결국 아주 중요한 자산인데, 사회적 자산인데, 이런 친구들을 저희가 로스쿨에서 법조인으로 양성을 하지 못하고 로스쿨을 멍들게 만드는 것은 결국 변호사 시험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처럼 운용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이 아니라 실패한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는 변호사 시험 문제, 변호사 시험 자체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교수 학생들은 판례 위주의 단순 암기형 문제를 내고 있다. 그리고 과도한 문항수와 출제 분량을 요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이런 변호사 시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들에 대해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문제점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저희가 설문에서 하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교수의 66.2%가 변호사 시험의 출제와 관리 체계적 시행을 위해서는 독립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한 이후에는 자료 뒷부분에 보시면 203명의 교수들이 주관식 응답을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법무부가 변호사 시험 출제 과정에서 출제위원 선정에 미흡함이 있다. 전공 적합성이 떨어지거나 로스쿨 강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을 선제위원 등으로 모신다라는 것이고, 시험 형식 및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고 있다. 일부 기록형 과목의 경우에는 전혀 실무와 동떨어졌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채점위원회 실력에 대한 채점 능력에 대한 의문, 그리고 문제은행의 보완 등 문제의 질 제고의 필요, 그리고 법전의 모의고사와의 연계 부족, 일시적 합격 출제에 대한 문제의 균질성 확보 실패,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시적으로 문제의 질과 문제의 수준, 난이도 이런 것들이 관리될 수 있는 독립기관의 설치가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의 질 제고인데요. 학생들의 19.7%, 5명 중에 1명이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원인으로 낮은 교육의 질을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후에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도 질문을 해보고 했지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낮은 교육의 질을 적시를 한 것은 강의력이 문제가 아니라 강의의 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강의의 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의 표준화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인재들이 25개 로스쿨에서 법률가로서의 필요한 대안 제시 및 비판 능력, 그리고 법적 추론 능력, 법적 표현 및 설득 능력을 연마를 하게 되는데, 로스쿨마다 그리고 로스쿨의 교수님들마다 너무 상이하게 내용과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형법을 듣는데도 A라는 교수님의 들은 학생과 B라는 교수님한테 들은 학생이 나중에 변호사 시험을 볼 때 배운 것이 다르다. 그리고 똑같은 연습을 하는데 연습 과목에서 어떤 분은 3학년 연습에서 발표를 시키고 어떤 분은 1학년 연습에서 발표를 시키고
그래서 교육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3년 내에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어떤 것을 어느 정도 깊이로 배우느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표준화를 통해서 결국 어느 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표준화 모델을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만 균질화, 교육의 균질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의 균질화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법조인으로서 진출하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평균적인 수준의 확보, 이런 문제들도 자연스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스쿨 석사 과정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을 통해서 표준화된 수업을 실시를 해서 변호사 시험 자격을 취득을 하고 박사 과정에서는 이들 중에서 자질 있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련을 통해서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국가시험의 예가 참고할 만한 예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지금도 보면 저희 로스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 점검 체계가 있습니다. 교육부 이행점검도 있고요. 그리고 법학전문점 평가위원회 변협 산하의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2주기 평가가 끝났는데 왜 학생들은 여전히 낮은 교육의 질을 문제 제기하냐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현재 평가 시스템이 실패했다, 그 학생들의 지적을 피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고요. 그래서 3주기 평가 기준을 제가 살펴보니까 평가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3주기 평가를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교육의 표준화를 형식적으로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교육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표준 판례집 그리고 표준 강의안 이런 작업들이 꼭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진행된 것들은 충분히 의미를 둘만 하고요. 앞으로도 더 그런 작업들이 가속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교수 모두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충실한 교육을 통한 법률가의 양성과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변호사 시험이 법학교육에 긍정적으로 관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품는 원인에는 변호사 시험에 낮은 합격률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 인식을 본다면 법학교육과 변호사 시험의 선순환 구조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로스쿨 도입 초기부터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기형적 로스쿨이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로스쿨 도입 후 10년 지나면서 합격률이 50%에 묶인 결과 이 기형적 로스쿨에 대한 예견이 실질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 반대로 이제는 이런 기형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변호사 시험을 온전하게 자격시험으로 돌린다면 한국형 로스쿨 체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승준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토론은 종합 토론 시간에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해방시켜드리고요. 다음 발제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걸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수님. 두 번째 발표 주제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김두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변호사의 양적 공급 규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먼저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하셨고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KDI에서 연구위원 겸임 교수를 하셨고요. 현재 한국 법경제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KDI에 계실 때부터 변호사 시험 또는 변호사 인력 공급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2008년도에 변호사 인력 공급 규제 정책의 개선 방향이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글을, 논문을 각종 저널과 매체에 많이 발표를 하셔서 아주 이 분야에 관한 또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학을 하시는 분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열 교수님 많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김두월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방금 전에 이승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제 이어서 양적 통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책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라고 하는 것이 체계적 교육을 통해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야 될 길이 아직은 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를 일정 숫자, 다시 말해서 입학자의 75%인 1,500명으로 묶어놓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것만 문제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도대체 왜 정부는 계속 75%, 1,500명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법률 산업, 법률 서비스 산업, 법조계, 이런 영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고, 왜 정부는 저런 정책을 쓰고 있고 저런 정책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법률 산업, 법률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산업이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산업들이 공통점이 있지만 법률 산업이 비교적 가지고 있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비교적 강한 어떤 특성이 있는 부분은 여기 말씀드리는 한 4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법률 산업이라고 하는 영역은, 법조라고 하는 것은 사회 발전의 토대다. 좋은 제도와 법이 경제 발전을 끌어온다라는 면에서 그러한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 성장, 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경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좋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더 많은 법조 인력을 양성하고 보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면에서 경제 발전이 법률 산업을 끌어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 둘을 합친다면 제도가 경제 성장을 가져오고 경제 성장이 다시 제도의 발전을 가져오는 선순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런 선순환을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내생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이 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난 20년 정도를 놓고 보면 이러한 내생성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법률 산업 영역의 부가가치 생산은 이 위에 노란 선이 보여주는 것처럼 법률 산업 분야가 생산하는 GDP, 그 부가가치가 GDP 대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을 법률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경제 성장에 다시 선순환을 하는 것이 이 그림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법률 산업과 관련된 인력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숫자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의 증가라는 것을 수반하게 되고요. 그래서 법률 산업이라고 하는 영역은 뭐 당연히 전문 지식에 기반한 산업이라는 것은 명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 산업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즉 수요자가 공급자가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는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고 서비스를 받고 나서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을 놓고 봤을 때 정부가 이러한 서비스 영역을 어떻게 하면 더 육성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원활한 그리고 질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정부가 만약에 이 시장에 개입을 한다면 이제 정책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산업의 특성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4가지 정도의 정책 특성을 정책 목표를 정부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의 원활한 공급이겠죠. 두 번째는 단순히 머릿수만의 증가가 아니라 높은 질의, 양질의 인력을 공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에서 올 수 있는 시장 실패.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제값을 주고 소비자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얻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좋은 인력이 들어오지 못해서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이 산업이 낙후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들이 간혹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규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이죠. 제대로 된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려면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정부가 뭔가 그 장애물을 제거해서 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판별하고 그 사람들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도나 면허제도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잘못된 일을 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 사후적으로 처벌을 하는 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저와 같은 법률 산업처럼 중요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설정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이러한 수단을 가지고 목적을 잘 추구하고 있느냐, 혹은 저 둘 간에 뭔가 미스매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인력 공급의 통제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본다면 크게 3가지의 정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도 매우 두드러지고 그리고 매우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면허제도라고 하는 것의 동전의 양면에 있는 것이 배타적 업무 영역인데요. 다시 말해서 면허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면허를 주게 되는데, 흔히 이제 그러한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배타적 업무 영역이라고 부른다면 그 배타적 업무 영역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변호사의 경우에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송대리, 법률자문, 알선, 공증 등의 영역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 영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영역들 중에 상당 부분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자격이 없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타적 업무 영역을 넓게 잡은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냐? 그것은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배타적 업무 영역을 넓게 잡는다면 그 영역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충분한 인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배타적 업무 영역의 넓고 좁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인력을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있느냐와 결합했을 때 평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인력 공급의 통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그 법조 전문 인력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 통제 하에서 매우 강력한 인력 통제 하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인력은 약 2만 명이 약간 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3만 명이 넘는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제 인력을 통제한 결과냐라고 하는 것은 최근 법무부에 제출된 그 보고서 안에 있는 숫자를 뭐 제가 따로 계산을 하면은 잘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법무부에 제출된 그냥 숫자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 대비 혹은 GDP 대비로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인구 대비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경우 제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인구 10만 명, 인구 10,000명당 약 40명의 변호사가 공급이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7명밖에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제일 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에 그나마 제일 낮은 게 이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가 그 인구 10,000명당 10명이니까 우리나라보다 약 30% 정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유럽 공동체가 생긴 이후에 국가 단위로 저것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다른 나라의 법률 전문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숫자를 보고 우리나라가 그나마 프랑스에 접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좋은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EU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다른 많은 OECD 국가들 간에는 외국의 법조 전문 인력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다른 나라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FTA 이후에도 불구하고 외국법 자문사법을 기반으로 해서 외국 변호사 자격자들이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법 자문사법이 20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국내에서의 인력 공급, 외국으로부터의 인력 유입을 엄격하게 차단한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지표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이 자체는 뭐 모두가 받아들이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당연히 이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왜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정책을 쓰느냐? 이렇게 인력 공급을 통제하게 되면 국민들이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고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으니까 오히려 질도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뻔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이런 정책을 쓰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과문한 탓에 그 문헌을 못 찾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변호사협회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단체에서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보면 이 5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변호사들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해야 변호사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소비자들에게 나쁜 일을 안 한다. 따라서 소득을 충분히 보존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2004년에 나왔던 보고서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 1000명 사법시험 합격자 인원을 최소 선발 인원 1000명으로 맞추고 있던 시절에도 그거도 많으니까 뭐 700명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뭐 변호사 협회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어떤 특정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력을 통제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산업에도 이런 정책을 쓰고 있지는 않다. 단기적으로 쓸지는 모르지만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 거와도 뭐 연관이 됩니다만 소득이 낮아지면 질이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뭐 이러한 문제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러면은 소득 보전을 했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의 질이 올라갔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처럼 인력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을 때에는 변호사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사무장을 겨우 만나서 법률 서비스를 받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지금은 과거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인력이 공급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논쟁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 정책 없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책이 없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책이 기여하고 있느냐로 문제가 돼야 되는데 늘 기존의 정책이 있다 보니까 논란이 반대가 되고 입증 책임을 오히려 인력을 늘리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식으로 되는 굉장히 이상한 법조인들이시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입증 책임을 잘못 설정했을 때 생기는 논쟁의 혼란이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에는 없는 법무사라든가 변리사의 경우도 외국의 페이턴트 에이전트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인접 직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조 인력이 적은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 자격이 없어도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와 외국을 비교할 때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인접직역의 인원을 합치려면 외국의 경우에는 자격사가 없어도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합쳐서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늘 논의는 앞에 보여드렸던 법무부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변호사 숫자가 작다라는 걸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나 여기에서 인접직역을 합하면 훨씬 더 인원이 많아진다로 되게 논의가 끝나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잔뜩 붙이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동등하게 비교점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가 인력이 많다라는 근거를 다양한 직역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적절한 논증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왜 그러면 인접직역들이 이렇게 확대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가 적기 때문에 새로운 인접직역들을 계속 만들어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이러한 논쟁이 반복되는 어떤 구조가 인접직역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장이 포화됐다라는 주장을 하시지만 이미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다른 영역에 비해서 법률 산업은 훨씬 더 빨리 지금 성장을 해오고 있는 산업이다라는 부분에서 그러한 주장 역시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30년간 인구가 이제
그 정체하고 감소하는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지금처럼 늘리면 포화 상태가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변호사 숫자가 인구 대비로 몇 명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법률 산업이라고 하는 어떤 소득 수준이 높아졌을 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봐야 된다라는 면에서 인구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1인당 소득의 증가, GDP, 1인당 GDP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니까 변호사도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계속 증가하는데 농업 인구가 계속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호도된 주장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와 같은 이 그림으로 이 표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75%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입학자 대비 75%, 다시 말해서 매년 1,500명의 변호사 자격자를 2020년부터 2049년까지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 1억 달러당 변호사 수를 계산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숫자가 그 11명으로, 아까 6명에서 11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같은 기간 동안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2049년까지 우리나라의 인구와 GDP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을 했을 때, 그것을 똑같이 다른 나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반영을 했을 때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숫자는 다른 나라들도 역시 지금 추세를 유지한다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75%를 유지할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30년 후에 인구 1만 명당 11명의 변호사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아까 비교점으로 맞춘 프랑스와의 격차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법무부에서 이야기한 이미 올해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숫자가 OECD 평균 정도는 가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그 예측이 됐는데 30년이 지나도 전혀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 격차를 좁히려면 변호사 인력을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의 그 로스쿨 정원의 85%, 95%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표에서도 95% 숫자만 빼놓고는 역시 법무부 보고서, 이번에 제출된 그 보고서 안을 기초로 해서 그냥 가져온 것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명확하긴 합니다만 정부가 지금까지 변호사 공급을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했고, 이러한 통제라고 하는 것은 산업정책 혹은 국가가 어떤 산업에 해야 되는 정책이라는 원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하고, 그러면은 법률 산업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산업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봤을 때도 별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찬희 변호사님께서 예전에 2년 전이죠, 서울 변호사 회장을 하셨을 때 쓰신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 놀란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뭐 자세히 읽어보시긴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가 낮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있고, 이것 때문에 대학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고, 그래서 너무 큰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이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생각과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변호사협회 회장님께서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제가 오늘 오면서 아까 이승준 교수님께서는 발걸음이 무겁다고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가볍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협회와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구나. 그래서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오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도일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정도 되면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뒤에 말씀이 달라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책의 타당성과 그 정책을 실현하는 이 수단의 타당성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수근 교수님 발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수근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님이시고요. 제가 따로 설명 소개를 안 드려도 모든 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제가 형식적으로 소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사, 석사, 박사를 마치셨고요. 이화여대 여자대학교 법과대학장, 법전원장,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온시트랄 의장, 부의장, 의장을 하셨고 한국상사법학회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셨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사를 하셨고 특히 이제 법무부와 밀접한 이 연구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도산법 분야에서는 국내 제1인자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아마 부인하실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이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를 하셔서 한국 법학계와 실무계를 아주 크게 그 학계 실무계에 크게 기여하신 분으로 제가 감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상에 갖고 계시는 책자 변호사 시험의 완전 자격 시험화 방안해가는 연구 책임자를 맡으셔서요. 아주 우리가 오늘 논의를 하는 어떤 귀중한 자료를 제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수근 교수님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원장님께서 과찬을 해주셔서 제가 좀 민망한데요. 앞에 그 두 분 발표자께서 굉장히 엄청난 무게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잠시 좀 숨 돌린 겸 조금 다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했던 사회활동 중에 그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으로 참여를 3번 했는데 가장 좀 곤혹스러운 가기 전도 그렇고 가서도 그렇고 또 사실은 뭐 다른 좋은 기회에서 만나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토론자로 나와주신 남 변호사님하고도 또 본의 아니게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그런 그 3번의 경험을 하면서 이게 정말 문명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 이 변호사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 지적인 훈련을 받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전협에서 이사장님이 이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제 생각이 앞으로 이게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제 자신이나 아니면 연구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희망, 어떤 기대 이런 거 접어놓고 조금 더 논증을 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존의 자료들, 그 다음에 또 각자의 생각 그런 것들을 얘기했고 연구진들이 많이 토론을 해서 서로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의 약점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나은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이 좀 더 이성적인, 그 다음에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그런 그 결정으로 가는데 중요한 어떤 이론적인 태제가 될 수 있으면, 또 이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면 또 이론적으로 또 논박을 해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인가 하는 그런 논증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 두 교수님께서 변호사 시험이 어떤 구조에서 만들어졌고 또 합격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변호사의 수를 양쪽으로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정말 저희들의 생각이 논리적으로 틀렸다, 이런 점에서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나은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찾은 것, 또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모든 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변호사 합격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제시가 되었다는 거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라.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법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적어도 법적으로 무엇이 합격자 결정의 기준인지는 이미 입법자가 정했다는 것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합격자 결정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변호사 수에 대한 건 없느냐? 그건 이미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로스쿨의 총 정원을 정할 때 변호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5개 전문대 법전원이 2,000명의 입학 정원을 설정할 때 변호사의 수급 상황이 그때 고려가 됐다는 것이죠. 만약 변호사의 수급 상황이 상황 변경이 생겼으면 이제 지금 손대야 될 거는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수를 손대는 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손댈 일입니다. 그거는 입법부에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두 가지 법에서부터 시작하면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변호사 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법의 취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기준으로 해서 합격자 수를 정하지 않는 것에, 그 현장에 내가 있었구나 하는 것에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상태대로 가지 못한 이유는 법과 제도가 바뀌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원래 그 시험은 떨어뜨리는 시험이고 명수가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명수가 아니고 적어도 입법자가 변호사 시험법을 만들 때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서라고 했는데 그 입법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에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취지는 종래의 사법시험, 연수원 그 시스템에서 로스쿨 변호사 시험 시스템으로 가고 이제는 교육에 의해서 양성을 해라 라고 해서 교육으로 이제 넘어갔다는 것. 그러니까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지금 변호사 시험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변호사 시험에 있는 문제, 로스쿨에 있는 문제, 법률 서비스 시장에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적어도 선후와 경중을 지금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문제가 그냥 아무런 선후 없이 경중 없이 우리 테이블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이 아닌가. 그럼 지금부터라도 어떤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고 어떤 문제가 보다 더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인지를 그 구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연구가 그런 구분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고려해서 변호사 시험에서의 합격자를 결정한다면 그러면 결국 로스쿨의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평균적인 로스쿨 학생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시키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 맞는 것이겠죠. 만약 로스쿨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여기서 제대로라는 말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받았으면 로스쿨 그 졸업생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현재의 로스쿨 변호사 시스템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아니 나는 로스쿨 교육 못 믿겠어. 로스쿨 교육이 부실하다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로스쿨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든 것 자체를 부인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거는 로스쿨 설립 취지가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떤 기준을 갖고 뽑아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로스쿨은 허공에 떠있는 로스쿨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25개 로스쿨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스쿨에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것이 로스쿨의 교육을 통해서 변호사를 양성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죠. 저희 발표문 70페이지에 그 설문조사에서 아까 이성준 교수님 발표에서 잠깐 인용했던 변시 합격자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무엇이라냐고 쭉 나와 있는데, 핵심은 결국 지금 현재 로스쿨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와 같은 낮은 합격률 하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설문조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제가 이 비유가 조금 자극적인 것에 야기를 하고 좀 가만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스쿨 학생들은 어떤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느냐. 운동장에 전부 다 2,000명을 모아놓고 뛴뛰기를 시켰어요. 이 기록을 한 사람이 갖고 있어요. 자, 기록이 제일 낮은 사람부터 한 사람씩 불러내서 총살을 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씩. 그런데 그 총살을 시키는 게 자기 기록도 아직은 지금 잘 모르지만 어느 사람까지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게 합격률이 어떻게 돼도 이른바 우리가 아는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로스쿨에 있는 사람은 제대로 다 공부하고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합격하는 이 시스템에서는 모든 로스쿨 학생들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운동장에 앉아 있는데 기록 제일 낮은 사람부터 하나씩 불러내가지고 총살시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만약 반 정도는 총살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스쿨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변시 합격자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로스쿨은 완벽한 곳입니다. 로스쿨에 들어오면 바보도 똑똑한 사람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여기는 완벽한 곳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로스쿨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고쳐야 될 부분도 있지만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역량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해결돼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합격자를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설문에서 물어봤습니다. 여쭤봤더니 74페이지 그래프 6을 보시면 대다수가 시험 실시 전에 과락보다 높은 합격 기준 점수를 제시하고 그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는 합격시키는 이제 완전 자격 시험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거기다 썼는데요. 간혹 완전 자격 시험이라는 말을 놓고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완전 자격 시험이라는 용어를 쓴 뜻은 이렇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의 현재 변호사 시험은 자격 시험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격 시험을 제대로 자격 시험으로 운영하지 않고 여전히 선발 시험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운영도 자격 시험에 맞춰서 운영할 때 그것을 저희들은 완전 자격 시험이라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 자격 시험이 되어야지 그날 가서 몇 명 선에서 자릅시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전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완전 자격 시험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은 자명하고 현재와 같이 합격자 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격 시험에는 맞지 않는 사고이고 집행입니다. 변호사 시험은 변호사 자격 부여에 필요한 역량을 설정하고 그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75페이지 위에 표 1을 보시면 저희가 이 로스쿨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중에 로스쿨에 입학을 하면서 한번 걸러지고 그 다음에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걸러집니다. 어떤 사람은 F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A를 받기도 하고 법조윤리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법조는 졸업시험을 봐서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고 또 실무에 나가서는 실무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평가를 받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찾지 않는 것도 평가고 자기 연봉이 낮은 것도 평가고 하여튼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량의 여러 종류와 평가와 시기가 다 다릅니다. 종래의 사법시험 연수원 시스템은 이거를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사법시험을 통과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연수원에서 성적 받는 거 하나. 그거면 다 됐다고 생각했던 거를 로스쿨 입학서부터 실무에 나가서 OJT까지 있는 1년의 과정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에서 무엇을 어떻게 물을 거냐라고 하는 건 이 큰 설계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큰 설계도가 잘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서부터 정말 완전 자격 시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설계도를 잘 그려야 됩니다. 굉장히 정치한 설계도를 그려서 무엇을 어디서 공부할 것인가, 어디서 트레이닝을 받을 것인가가 정해져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 자격 부여에 대한 필요한 역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의 범위와 형식에 대한 논란도 있고 법전원 교육에서 어떤 내용의 실무 교육을 해야 되는지 또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 교육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변호사 시험을 출제하면서 몇 점을 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변호사 시험 결과를 놓고 몇 점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합격선인지를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2020년 얼마 후에 이제 있을 9회 변호사 시험을 완전 자격 시험의 취지에 맞춰 합격자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종래처럼 합격자 수를 갖고 하는 논란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법전원 체제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속히 종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잠정적인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자격시험의 취지를 반영한 합격자 수를 도출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자격시험의 취지에 맞는 시행을 위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제도 운영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 시험을 온전하게 자격시험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연차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합격선 결정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함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 시험은 준거 참조 검사가 되어야 합니다. 준거 참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준거 설정이 필요합니다. 준거 설정이란 준거에 비추어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분할 점수, 합격과 불합격선을 나눈 그 점수를 결정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응시생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데 하려면 해당 시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몇 점을 기준선으로 정할지를 정하는 것, 그것이 준거 설정 방법입니다. 그 준거 설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는 교육평가 전문가의 평가를 뒤에 참고로 들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출제자가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난이도를 추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경험을 통해서 배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 실시 전에, 완전 자격시험 실시 전에 경험 축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문항 개발에 시간이 걸립니다. 평가 항목과 목표가 정해지면 이에 맞는 문항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 작업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자원에도 제약이 있고 예산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출제된 문항에 대한 질적, 양적 검토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셋째, 교육 현장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격 부여를 위한 합격선은 법전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법전원에서의 교육과 연계됩니다. 평가와 교육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변호사 시험의 평가 목표와 법전원의 교육 목표가 공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목표가
교육 현장에서 구현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완전 자격 시험으로 시행하기 전에 합격자 수를 먼저 정해서 제시하는 것이 이번 합격자 결정에서 의미 있는 기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정적으로 완전 자격 시험 시행 전에 합격자 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여러 논거에서 추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적 추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통한 변호사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전원에서 평균적으로 수학을 한 사람이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평균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77면을 보시면 그래프 7에 통상의 정규 분포를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가운데 평균점인 뮤를 평균점이라고 보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수학을 했다라고 하면 그 뮤의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펴 보시면 왼쪽에 있는 뮤 프라임, 뮤에다가 점 하나 찍은 그 뮤 프라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평균적이라고 생각하고 합격자라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핵심은 이 뮤 프라임을 얼마로 잡느냐라고 하는 문제겠죠. 자, 이랬을 때 통계적으로 적절한 방법은 이제 실제 시험을 통해서 뮤를 측정한 값인 평균점으로부터 일정한 비율, 즉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부분을 뺨으로써 뮤 프라임을 정합니다. 자, 이 식에서 78페이지의 위에 뮤 프라임 이퀄 n-k 시그마를 보시면 이 식에서 n만큼의 성적을 받은 학생은 뮤 프라임에서 m에서 표준 편차에서 일정 수만큼 떨어진 성적을 받은 학생과 산술적인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는 유의미한 차이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통계치 볼 때 신뢰 구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신뢰 구간에서 결국 평균점의 신뢰 구간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과 같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 통계적인 관점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통상의 경우는 95% 신뢰 구간에서는 표준 편차의 1.96배, 99% 신뢰 기간에서는 표준 편차의 2.58배를 그 뮤 프라임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평균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약 52점 정도입니다. 이때 실제로 변호사 시험에서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데, 법전협이 실시하는 모의고사의 표준 편차가 100점 만점에 7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변호사 시험의 표준 편차를 7점이라고 가정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K값을 1이라고, 즉 1표준 편차만큼만, 아까 95%의 신뢰도에서는 원래 1.96을 표준 편차에서 띄는데 저희가 거기서 1표준 편차만큼만 띄워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뮤 프라임이 45점이 됩니다. 그러면 뮤 프라임이 45점이라고 하면 이것이 대체로 전체 응시자의 94% 정도가 뮤 프라임을 그 1표준 편차만 띄었을 때 그 점수 이상 되는 학생의 숫자가 84% 정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합격선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79페이지의 표 2의 그래프를 보시면 그 가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합격선인데 합격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래쪽에 그 표를 보시면 합격선이 올라가고 있고 응시생의 평균 점수도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변호사 시험의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서 43점에서 53점 정도였고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50.80에서 53.31입니다. 응시자의 수준과 문제의 난이도가 동일하다고 전제하면 합격선이 실질적으로 계속 상승한 것입니다. 만일 1~3회 합격선이 그대로 4회에서 8회까지 적용이 됐다면 더 많은 응시생이 합격했을 것입니다. 기존의 합격선을 고려할 때 2020년 변호사 시험의 합격선이 얼마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 봤습니다.
1에서 8회 합격선의 평균이 49.47이므로 잠정적 합격선을 50점에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사례형과 기록형의 시험 점수를 표준화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좀 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알기로 선택형 시험은 점수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사례형과 기록형 점수는 표준화를 이미 하기 때문에 50점에 이미 평균이 50점에 수렴해지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서 50점을 평균으로 표준한다면 사례형 점수의 비중이 한 28.6 정도여서 응시자의 50%에 근접한 점수에서 합격선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측정 오차의 범위 내에서 응시생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측정 오차의 문제를 고려하면 평균에서 가급적 먼 지점에서 합격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0페이지의 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시험의 실제 성적 분포를 한번 추정해 보기 위해서 변호사 시험의 내용이나 형식이 유사한 법전형 모의고사 중 전국 일괄 채점을 하는 선택형 시험에서 50%,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50%를 이상 취득한 응시생의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표4와 같았습니다. 제1회를 제외하면 응시생의 약 68% 이상이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에 비추어 보면 실제 변호사 시험에서도 응시생의 60% 이상이 총점의 50% 이상 득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합격선은 응시생의 60% 이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을 참고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을 보면 2018년도 전국 평균이 54%,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회가 승인한 로스쿨의 초시생 합격률이 72%, 재시생 합격률은 29%였습니다. 가장 합격률이 낮다고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전체 초시생의 합격률은 52%, ABA 승인 로스쿨 출신의 초시생 합격률은 60%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을 미국과는 달리 인가제로 운영하고 정원이 통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응시자 대비 60%로 하여도 미국보다는 낮은 수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존의 합격률과 관련된 의견 중에서 단순히 변호사의 수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법학 교육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그 법에 부합된 그런 근거에서 의견을 제시한 곳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봤습니다. 김창록 교수가 제8회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1, 2회 변호사 시험과 같이 80%를 넘어야 로스쿨 도입에서 예정됐던 그 취지가 살린다는 의견을 주신 일이 있고요. 최근에 김승대 변호사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1, 2회 변호사 시험 때와 같이 최소한 80% 이상의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어 변호사 시험이 자격 시험으로서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또 법전협에서는 응시자 대비 60%, 장기적으로는 75% 이상의 합격률을 유지할 것을 그런 의견을 변호사 시험관리위원회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저희들이 교수 학생에 대해서 적정한 합격률을 질문을 했는데 다만 여기서는 이제 합격자 결정 방법을 완전 자격 시험화하는 것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해석에서 조금 유념할 부분은 있습니다. 완전 합격 시험, 완전 자격 시험화를 주장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같이 생각을 하면 완전 자격 시험화 대신 합격률을 선택한 경우에 최빈수는 2,300에서 2,600명, 응시자 대비 70에서 80%를 선택했고요. 응시자 대비 60에서 90%까지 합격률을 선택한 응답자는 모두 45%가 됩니다. 교수의 경우 그렇고요. 학생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잠정적인 합격선이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 것을
83페이지의 소결로 제시했습니다. 통계적 관점에서 법전원에서 교육을 받은 평균적인 수준의 응시생은 약 84%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합격선의 평균인 약 50점을 응시생에게 적용하면 대략 응시생의 60%가 합격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로스쿨 설립이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전체 응시자 대비 54%, ABA 승인 로스쿨 졸업생의 초시 합격률은 72%입니다. 또 앞서 얘기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 용역에서 응시자 대비 80%의 합격률을 적정한 자격 시험에 맞는 수준이라고 본 의견도 있습니다. 법전협에서 응시자 대비 단기 60%, 장기 75%의 합격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적정한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0에서 80%라고 본 응답이 제일 많았고 완전 자격시험을 선택한 견해까지 고려하면 80% 이상이 다수의 견해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 관점과 의견을 고려할 때 응시자 대비 80% 합격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제해서 연차적인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먼저 제1차년도인 올해 2020년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 시에 상황은 우선 제1차년도에는 자격부여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법학교육 정상화라는 두 요소를 고려하여 합격선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기왕의 합격선 평균이 약 50점이었는데 측정 오차를 고려할 때 가장 불합리한 위치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이 점수보다 낮은 점수에서 합격선을 결정해야 됩니다. 50점 이상을 취득한 응시생의 50점 이상을 취득한 응시생이 6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또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법전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변호사 시험의 합격선은 응시자 대비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년도서부터 합격선을 설정을 해본 것이 저희 제1안입니다. 이렇게 제1안대로 설정을 해보면 84페이지를 보시면 표 5에 초년도서부터 응시자 대비 80%의 합격선을 유지하게 되면 2022년도 11회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2100명대 선으로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법전원 입학생의 수준과 거의 같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환으로 하면 제1법전원의 교육을 가장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2안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제1안이 법전원 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을 냈지만 이것을 급격하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최저한이라고 봤던 60%로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나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84페이지의 표 6번입니다. 6번을 보시면 60% 선을 유지를 하면서 매년 연차적으로 5%포인트 정도씩을 올려서 2023년에 77.50포인트로 합격률을 한다고 하면 2024년에 응시생이 2200명대 선이 됩니다. 저희 여기서 왜 62.50, 67.50으로 됐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연차적 로드맵을 정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적정한 합격선을 정하는 능력을 출제위원이나 관리위원들이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너무 그것을 적정한 합격률을 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목표년도에 돌달할 때까지는 일정한 범위를 주고 예를 들면 2020년 올해에는 60%에서 65%까지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합격선을 걷을 때 유의미한 그런 선을 찾아서 결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해마다 60에서 65, 65에서 70, 70에서 75 이렇게 주었고요. 거기서 일단 이 추정을 위해서는 그 중앙값을 정해서 62.50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올해 이렇게 1안에 의한 것이든지 2안에 의한 것이든지 하고 나서부터 정말 저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변호사 직무 분석을 시행해서 변호사 자격 부여의 기초가 되는 역량을 확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의사 국가시험은 꽤 오래전에 이미 의사의 직무 분석을 해서 의사 시험에서 무엇을 물어야 되는지를 확정을 하고 그것을 갖고 교육 목표와 평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변호사 시험의 과목별 범위, 배점, 시험 시간을 정하고 과목별 평가 항목과 목표를 정합니다. 이 작업과 병행해서 현행 변호사 시험 필수 과목인 민사법, 공법, 형사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표준화 작업은 필수적인 교육 내용과 목표를 정하는 것으로 각 과목에서 다룰 최소한의 법령, 판례, 학설을 정하는 것입니다. 표준화된 내용을 제대로 학습한 평균적인 응시생은 변호사 자격 부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전원 교육에서는 표준화된 내용 이상을 다루고 변호사 시험에서는 표준화된 내용을 넘어서는 문항도 출제할 수 있지만 변호사 시험의 문항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표준화된 내용에서 출제되면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응시생은 자격 부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보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표준화된 교과 내용에서 주로 출제하고 출제위원들이 합격선을 제시하고 토의하여 합격선 결정의 경험을 축적하게 합니다. 아울러 변호사 시험과 동시에 준거 설정을 위해서 1, 2, 3년차 변호사가 응시하게 하여 이들의 점수를 합격선 결정에 참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는 출제진의 예상 합격선과 기존 변호사 시험의 점수를 고려해서 1안의 경우에는 응시자 대비 80% 내외에서 2안의 경우는 65에서 70% 수준에서 합격선을 결정합니다. 3차년도에는 제10회 변호사 시험 이후에 11회 변호사 시험 합격 시까지 평가 항목과 목표를 수정을 합니다. 또 필요한 입법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아울러 평가 항목과 목표에 대한 문항 개발을 해서 문제 은행을 구축하고 수정된 평가 항목과 목표에 맞추어 해당 교과목의 표준화안을 작성을 합니다. 2022년도 시험에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출제위원들이 문제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합격선을 심의하고 변호사 시험위원회에서는 그 합격선과 변호사 응시 점수를 고려해서 1안의 경우는 80% 내외에서 2안의 경우에서는 70에서 75% 수준에서 합격선을 결정합니다. 3차년도에는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4차년도에는 문항 개발과 문제 은행 구축을 계속하고 시험 과목의 표준화안을 수정 보완을 합니다. 또 평가 항목과 목표에 맞추어서 12회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하고 출제자가 추정 합격선을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응시 점수, 그다음에 그 출제위원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일정한 목표 범위 내에서 합격선을 결정하고 이제 5차년도에는 완전 자격시험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 로드맵을 도표로 표시한 것이 표 7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자 수의 결정 방법과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미 있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합토론은 뭐 한 12분, 13분 휴식을 하셨다가 4시 5분부터 종합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